사실 수리용 개발 초기에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극비 테스트가 설악산 인근의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실시된 고고도 저속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기술진은 미국에서 들여온 헬기 부품에 미세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 결함을 방치하면 엔진 출력이 급강하하여 심각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미국 업체가 해당 결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은 테스트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한 끝에 스스로 결함을 추적하여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것이 오늘날 수리온의 엔진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오직 11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동 헬기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11개국만 보유한 한국의 기동 헬기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우리 군은 UH-1 휴이와 UH-60 블랙호크와 같은 외산 헬기를 대거 들여와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헬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해 동안 운용되며 상당한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 특유의 산악지형과 밀집된 도시 환경에 모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UH-60 블랙호크는 대형 기체이기에 지형 제약이 심한 장소에서 작전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산 헬기를 개선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마다 제조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일정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비용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한 대에 수십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기체를 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환경에 맞는 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정부, 군산업계 전반에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군용 기동 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일은 말로만 쉬울 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장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군용 헬기 개발 역량을 쌓았으며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국산 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 KOH, 즉 한국형 기동 헬기 사업이며, 이 사업의 결실이 수리온입니다. 초기에는 엔진, 로터, 항공전자 장비 등 모든 부문의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나 고출력 엔진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고 기온 변동이 심하여 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내야 하는 동시에 장시간 비행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출력 엔진을 달았다가는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이나 다른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완성된 엔진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거부가 잇따라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은 독자적인 연구와 라이선스 제휴를 병행하여 1800마력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내 여론도 한국이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엔진, 로터, 항공전자, 동체 설계 등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니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헬기를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한국형 기동 헬기 개발 프로젝트가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러한 비관론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동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부분 조립 테스트를 통해 기체 형상을 빠르게 수정 보완하였고, 조류 충돌 위험이나 저고도 비행 안정성 같은 한국 특유의 운용 환경에 특화된 설계 기법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체 개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엔진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로부터 완전한 엔진 기술 이전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국내 엔지니어들은 독자 개발 가능 영역을 최대한 넓히는 한편 일부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는 100% 완전한 국산화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요구하던 고출력과 운용 성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고, 무엇보다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노하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하였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탄소복합 소재였습니다. 탄소복합 소재는 금속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5배 정도 높아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재료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군용 헬기의 대규모로 탄소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소재 생산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부분을 과감히 도입하였고, 로터블레이드와 동체 그리고 꼬리부 등 핵심 부위에 대폭 적용했는데요. 이로써 헬기의 중량을 줄이고 산악지형에서 상승 하강 성능을 높이는 기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 출력과 탄소복합 소재 특유의 높은 강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수리온이 험로나 좁은 공간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리온은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통신항법 시스템을 갖추어 네트워크 중심전 환경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리온이군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해경 등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지원, 산악지역 구조, 해안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리온이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실증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산악지형 대응 능력도 뛰어난 헬기를 찾는다는 수요가 상당한데, 수리온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데 매우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닐지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체들에 비해 중장기 운용 비용이 크게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갖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업그레이드와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스펙이나 무장 체계 등을 고려해 미래형 기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공격 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는 임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체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공격 헬기 분야에서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파치나 코브라, 유럽산 타이거 등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리온의 개발 양산 경험이 쌓이면서 적어도 경중형 공격 헬기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대중들은 기동 헬기를 공격 헬기로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온을 중경 공격 헬기로 사용하면 가격과 운영 면에서 부담이 덜하여 국경 감시나 해양 경비 등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무장을 탑재하고 기체 일부를 보강한다면 상당한 시장 경쟁력이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공격 헬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견국가에서도 수요가 높기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면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사례를 현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T-59 등 훈련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해온 한국의 항공 역량을 떠올려 본다면 헬기 분야에서도 수출 호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리온의 성공은 단지 헬기 한 기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기체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 양산하며 동시에 수출할 역량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미 한국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 개발과 같은 합작 투자 등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국산 기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이 많고 기후가 까다로운 한국 환경에서 입증한 기동성이라면 세계 어디를 내놓아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와 편의성은 한국 무기의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 중대형 수송 헬기, 무인 헬기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국산 헬기가 늘어날수록 전시의 부품 공급 문제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어 자주국방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활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 구조 소방 등 민수 영역에서도 수리온이 기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구조와 야간 수색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외산 헬기가 따라오기 어려운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간 헬기 대부분이 수십 년을 사용하여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용 비용이 점차 절감된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결국 수리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국산 기동 헬기를 통해 세계에서 11번째 기동 헬기 개발 국가가 된 것은 곧 한국이 자주적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가능성을 개척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6일 아파치 36대 추가 무산 영상입니다. 먼저 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이 이토록 화제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016년 전후로 대한민국 육군이 AH-64E 1차분 36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을 때 전 세계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급 공격 헬기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미국산 아파치는 그 자체로 높은 신뢰도와 전투 능력을 지닌 전력이며 특히 AH-64E 가디언은 레이더 성능과 항전 장비가 한층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대전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격 헬기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 특히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상 타격 임무에 있어서 공격 헬기만 한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어자 측이 대공화기를 촘촘히 구축한 전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치 가디언은 서방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최강의 공격 헬기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급변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구매국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중삼중의 요인이 겹치면서 아파치 2차 사업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진하던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보잉 내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원래라면 아파치 2차 사업은 별다른 변수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런데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아파치가 너무 비싸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협상단이 FMS 체계를 통해 미국에 비용을 지불할 때 기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총액을 보고 한국 측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2010년대 초반 대비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무기 단가 상승폭에 의해서 2.5배에 육박했다는 내부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부각된 드론 전력의 가성비가 한국군의 미래 전장 구상에 급격히 반영되고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전술을 빠르게 참고할 가능성이 높고 전차전에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다는 전망이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고가의 대형 공격 헬기를 또다시 대량 구매하기보다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구축과 자폭 드론 같은 저비용 고효율 자산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낫다는 판단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AH-64 시리즈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양한 전장 경험을 통해 명실상부 전세계 공격 헬기 최고봉이라는 평판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트렌드가 기존 대형 무기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다차원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비용의 대공무기, 특히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등이 등장하면서 항공전력은 이제 무적이 아니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군 또한 기존에 보유한 36대 AH-64E 가디언을 통해 이미 일정 수준의 최정예 공격 헬기 전력을 구비했는데 추가 36대를 들여와서 총 72대로 운용하는 것도 물론 강력한 수치이긴 하지만 현재 육군이 필요로 하는 미래전에는 다른 분야, 즉 드론, 무인기, 정찰기,
전자전체계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대수를 줄여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상향된 단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보잉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대규모로 추가 구매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과거 대한민국이 도입한 아파치의 유닛 코스트는 약 350억 원이었습니다. 이 공격 헬기가 대당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36대 규모라면 수조 원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가 성립하므로 회사 수익면에서 큰 호재였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2차 사업이 무기한 정지 상태로 접어들면서 보잉의 한국 시장 내 예산 확보 계획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갑질만 일삼던 보잉이 한국의 결정으로 제대로 역관광당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잉이 아파치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보잉사와의 항공기 도입 및 업그레이드 계약을 통해 총 약 36조 2천억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대한항공은 보잉의 최신 중대형 항공기인 777-9와 787-10 모델 총 50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예상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미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및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이 계약의 추정 비용은 약 6조 2천억 원입니다. 또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나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도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잉이 당장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다른 사업에 덤탱이를 씌울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과 민간 업체의 현명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번 결정은 한국군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말로 이어지든 2차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무산과 드론 전력 확충은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군사력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전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군 수뇌부가 2차 아파치 구매 예산을 드론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우리 군이 세계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규모 기동전에서 공격 헬기를 띄워 적 후방을 타격하기보다는 무인기를 통해 전장을 저비용 고효율로 장악하는 방식이 현대전장의 전술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공격 헬기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여전히 기동군단의 핵심 화력이며 적 장갑 차량이나 지휘시설을 단시간에 파괴하는데 탁월한 자산임은 분명한데요. 다만 한정된 국방 예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서 드론 전력과 무인 복합체계의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산 무장 헬기인 수리용 기반 무장 헬기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가 그동안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잘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군이 중복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는데요. 최근 한국은 경공격 헬기와 중형급 무장 헬기를 속속 국산화되면서 수입산 대형 공격 헬기를 36대 더 구매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기존의 AH-64E 1차분 36대를 V6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무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각종 하드웨어를 개선한다면 굳이 수량을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도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격 헬기 운용 효과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파치 2차 도입이 무산된 것은 방위산업계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기획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을 미래전장 환경에 맞게 재배치하는 필연적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드론 전력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무기체계 지평을 열어갈 전망인데요. 또 최근 공개된 무인 공격기를 통해
KF-21과 유무인 복합 전술로 운영될 무인기도 공개된 만큼 실제로 무인 전력은 다양한 작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2차 도입 무사는 어찌 보면 한국군이 전통적 플랫폼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미래 전장의 뉴노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육군의 공격 헬기 운용 개념은 단순히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전장에서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36대 AH-64E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크며 이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시너지를 극대화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은 것인데요. 앞으로 보잉이 제안할 차세대 통합 소프트웨어나 무인기 연동 시스템 등이 시에 적절히 적용된다면 한국군이 목표로 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 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